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전화로 한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서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서연이 유치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처음엔 그냥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죠. 많이 힘드니? 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부탁을 하다니. 결혼한 이후 처음이었어요. 친정에서도 반씩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께서도. 반씩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친정에서도 함께 돕는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죠. 그럼 주말마다 서연이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건지 조건을 거는 건지. 제가 도와주면 손주를 보여준다. 그게 그런 뜻인가요? 알겠다 생각 좀 해보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손주 얼굴 보는 게 제게 돈이 드는 일이 된 건가요? 아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뒤척였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설날이었나? 벌써 3달도 넘었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손주 하나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지수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생각나요. 단정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아이였죠. 은행 다닌다고 하길래 속으로 그래,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겠다 싶었어요. 아들도 웃음이 많아졌고 둘이 같이 있을 때면 꼭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어요. 그때까진 정말 행복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건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지수네 집은 서울 강서쪽, 우리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살던 노원이에요. 거리도 좀 있었지만 결혼이라면 기꺼이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민준이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수랑 결혼하려고요. 근데 집이 문제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더군요.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때 저는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때였어요. 혼자 벌어놓은 돈이라 해봐야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이니까 다 털어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7천만 원이었어요. 내가 도와주면 아이들이 편하게 시작하겠지 그 생각 하나로요. 그 돈이 나가던 날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제가 참 어색하더군요. 퇴직 후 다시 그 자리에 앉으니 마치 옛 동료들이 묻는 것 같았어요. 그 돈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 의심도 없었어요. 그래, 이게 부모의 몫이지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자 지수 쪽 부모님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웨딩홀도 스튜디오도 드레스도 모두 친정 쪽에서 정해왔어요. 저한테는 일정표만 전달되더군요. 어머니, 이렇게 진행할게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물으면서도 이미 다 결정돼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게 서운했지만 요즘 세상은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결혼식 전날에도 저는 꽃집에서 부케 대신 화환 문구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플래카드 문구를 보니 양가 이름이 아니라 신부 측 축하 화환만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시려오더군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은 지수가 참 예뻤어요. 눈부시게 웃던 그 얼굴에선 행복이 흘러넘쳤죠. 저는 그저 그 미소가 오래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식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하객 대부분이 신부 쪽이었거든요. 주례 말씀이 끝나고 양가 부모 인사 순서가 되었을 때 신부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며 눈물을 훔치는데 사회자가 그 모습을 잡아서 스크린에 비췄어요. 그 장면에 객석이 박수를 치더군요. 그런데 제 쪽에서는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죠. 패백 때도 그랬어요. 지수 친정 어머니는 한복이 화려했고 선물도 푸짐했어요. 저는 단정한 옷차림에 준비해간 금반지 하나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지수가 웃으며 감사해요, 어머니 하고 받았죠. 그 표정이 예의는 있었지만 왠지 마음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미묘한 온도차가 참 아프더군요.
패백이 끝나고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그래, 괜찮아. 아들이 이렇게 고마워하잖아 하고 마음을 달랬죠. 하지만 예식장 밖으로 나와서 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지수 쪽 가족들은 다 같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우리 지수 시집 보냈다 하며 서로 끌어안고요. 그 옆에서 저는 조용히 혼자 서 있었어요. 우리 쪽은 언제 찍나 기다렸는데 끝내 그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낯설었어요. 내 아들 결혼인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기쁨보다 공허함이 앞섰어요. 집에 도착하니 한쪽 구석에 놓인 청첩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 지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그 문구를 보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청첩장을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차가운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저 아이들도 자기 세상에서 살겠지. 하지만 그 말 끝에 따라붙은 건 알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마음 한켠이 자꾸만 싸늘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혼식장의 서운함이 훗날 내 인생을 바꿀 시작이 될 줄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수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민준이가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세상에 잘 됐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저는 혼자 웃음이 나서 잠도 못 잤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기용품을 조금씩 준비했어요. 베넷 저고리, 속사계, 손수건.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주문한다지만 저는 직접 만져보고 고르고 싶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입을 거니까 좋은 걸로 해야지. 그 마음 하나였죠. 출산 소식은 문자로 왔어요.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짧은 문장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조그만 손가락, 꼭 감은 눈,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 후 민준이가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지수가 아직 병원에 있어요. 조금 안정되면 어머니 오세요. 그래서 며칠 기다렸다가 꽃바구니랑 과일 세트를 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지수가 누워 있었고 옆엔 친정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피곤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더군요. 아이고 힘드셨죠? 우리 지수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무사히 나아서 다행이에요. 서연이가 참 복덩이네요. 그때 아기를 살짝 안아봤어요. 따뜻하고 가벼운 체온이 손끝에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우리 집의 새 생명이구나. 그날 병실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직접 안아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죠. 며칠 뒤 민준이가 말했어요. 지수가 조리원 대신 친정에서 쉬기로 했어요. 그때까진 이해했어요. 지수 어머니도 딸 걱정이 크시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 조리가 2달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서연이를 보지 못했어요. 문자를 해도 답은 짧았죠. 지금 수유 중이에요.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 말들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 2달 동안 서연이 소식을 들은 건 SNS뿐이었어요. 지수 친정 부모님과 함께한 첫 외출. 엄마 품에서 잠든 서연이. 그 사진 속에서 지수는 늘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제자리는 없었어요. 100일쯤 됐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전화를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서연이 100일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어디서 하니? 지수 쪽에서 장소 예약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축하금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내가 가면 안 되니? 장소가 좀 작아요. 친정 쪽 손님만 오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어요. 결국 저는 100일 사진만 받아봤죠. 사진 속에서 지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친정어머니와 친척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장면 속엔 저만 없었어요. 돌잔치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에도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대신 돌반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익숙해질 만큼 저는 늘 돈으로 참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잘 치렀어요. 그 한 문장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 친구 순자가 그러더군요. 은수가 너 손주 돌잔치 사진 봤어? SNS에 올라왔더라. 그 말에 집에 와서 몰래 찾아봤어요. 사진 속엔 친정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 앞에 선 지수가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라는 케이크 문구가 있었죠. 그 할머니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날 밤 핸드폰을 켰어요. 민준이가 가끔 보내준 사진 몇 장을 다시 봤죠. 하지만 그건 늘 화면 속 남의 시선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직접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어요. 병원에서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의 서연이.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손으로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화면이 흐릿해졌어요. 눈물이 떨어져 닦아내기도 전에 다시 흐르는 게 부끄럽지도 않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그 아이의 할머니이긴 하지만 그 집의 가족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제 안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제 마음 깊은 곳을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서연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새해가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손주 얼굴을 손에 꼽을 만큼밖에 보지 못했어요. 처음 1년은 그랬어요. 아직 아기가 어려서 그렇겠지. 조금 더 크면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서연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커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요. 그 말이 처음엔 그럴듯했어요. 그때가 마침 거리두기 강화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SNS에서는 지수 가족 사진이 계속 올라왔어요. 놀이공원, 카페, 펜션, 심지어 외식 사진까지. 태그엔 늘 해시태그 가족과 함께 해시태그 주말 행복. 그 가족 안에 나만 없었어요. 코로나가 핑계라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친정 식구들과는 매주 만난다더군요. 지수 어머니 생신, 지수 동생 생일, 조카 돌잔치. 항상 서연이는 친정 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늘 요즘 위험해서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이었죠. 그의 설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갈비찜을 했어요. 서연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당근을 별 모양으로 잘랐죠. 민준이 가족이 온다고 하길래 하루 전부터 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전날 밤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엔 그냥 집에 있을게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래, 몸조리 잘해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SNS에서 지수 가족이 올린 사진을 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식탁 위엔 떡국, 전, 잡채. 내가 준비했던 갈비찜보다 훨씬 푸짐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나니 마치 내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명절이 지나가면서 나는 점점 그들의 가족에서 빠져나왔어요. 설날, 추석, 서연이 생일. 이젠 그날이 다가오면 괜히 핸드폰을 멀리 두게 되더군요. 혹시나 또 사진이 올라올까 봐요.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민준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엄마, 서연이 요즘 어린이집 다녀요. 그래? 벌써 그럴 나이구나. 많이 컸겠다. 네, 근데 아직 어색해해요. 낯선 사람 보면 울고 그래서 굳이 어머니 뵙게 하는 것도 조금. 그 말이 그렇게 길게 들릴 줄 몰랐어요. 굳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콕 찔렀어요. 나는 낯선 사람이 된 거였죠. 그해 여름 친구 순자가 전화를 했어요. 은수가 주말에 백화점 갔는데 지순해 봤다? 정말? 응, 친정어머니랑 같이 다니더라. 서연이 손잡고 유아복 매장에 있던데 세상 다 가진 표정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그 아이가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의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번엔 지순의 친정 먼저 들렀다가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밤이 돼서야 문자 하나 왔죠. 오늘은 늦어서 그냥 자요, 어머니. 그 한 줄 문자에 담긴 거리감이 그 어떤 침묵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명절 음식을 아예 만들지 않았어요. 냄비 뚜껑을 열면 텅 빈 부엌이 그대로 제 마음 같았거든요. 대신 냉장고 문에 작은 자석 하나 붙였어요. 혼자여도 괜찮다. 그 문구를 매일 아침 보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손주가 몇 살이 되었는지도 헷갈릴 만큼 저는 점점 그 아이의 성장과 멀어졌어요. 가끔 민준이가 보내주는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죠. 작년에 이랬는데 많이 컸죠? 그 말이 덧붙은 사진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때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상상을 하며 잠들던 제가 이젠 사진 속 한 장으로만 그 아이를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식어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식은 마음이 곧 폭풍처럼 돌아올 그 재앙을 맞을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금요일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지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가 먼저 연락하는 건 몇 달, 아니 몇 년 만이었거든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다정했어요. 그게 더 낯설더군요. 그래, 서연이는 잘 지내니? 네, 잘 크고 있어요. 벌써 유치원 다닐 나이가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서연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그새 유치원이라니 마음이 이상했죠. 그런데 지수의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전화드린 건 부탁드릴 게 있어서예요. 부탁?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유치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3년 동안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월세처럼 매달 나가서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 아이가 돈을 부탁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대신 주말마다 서연이 보여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제가 되물었죠. 주말마다? 네, 어머니. 평일엔 저희가 너무 바쁘고 친정이랑도 일정이 있어서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유치원비 좀 도와주시면 서연이랑 주말마다 놀러 갈 수 있을 거예요. 말끝에 웃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엔 분명히 조건이 있었어요. 손주를 보는 대가로 돈을 내라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자 지수가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요. 친정에서도 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까봐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쪽에도 반만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더 아프게 꽂혔어요. 친정도 반씩 낸다. 그 말 한 줄이 내 마음을 참 묘하게 흔들었어요. 아, 그래도 다른 쪽에서도 부담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죠. 돈 이야기가 아니라 손주를 돈으로 나누는 일이 되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눌러 담았어요. 그래, 지수야. 갑자기 들은 얘기라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부담드리고 싶진 않아서요. 그냥 도와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이 텅 비어 보이더군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 결국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만 자꾸 눈에 밟혔죠. 그 통화가 진짜였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유치원비를 내면 손주를 보여준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고 슬펐어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가족끼리 마음보다 돈이 먼저 오가는 사이가 돼버리다니. 그날 밤 거실 불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가 내 마음을 톡톡 두드리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처음 안았던 그 작고 따뜻한 얼굴. 이제는 그 아이가 거래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게 어른들의 계산 속에 묶여버린 거죠.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잠이 들지 못했어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금액을 적었다 지우길 반복했죠. 매달 50만 원 가능할까? 그래도 서연이를 볼 수 있다면. 마음 한켠에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꾸 울컥했어요. 이게 가족이 맞나? 새벽이 다 될 때쯤 저는 겨우 마음을 정리했어요. 일단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 조금 시간을 두자. 그렇게 결심하고 불을 껐지만 가슴은 끝내 식지 않았어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널 돈 주고 봐야 하니? 이게 정말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일이 맞는 거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래,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뭔가 이상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마음 한켠이 자꾸 쓰였어요.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믿음의 마지막 끈이 내 안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의심 하나가 내 인생의 판을 통째로 뒤집게 될 줄은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치원비 도와주시면 주말마다 서연이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손주를 보여주는 게 언제부터 돈의 조건이 된 걸까요? 그날 이후로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리고 잠을 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친구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요즘 지수가 그러는데 유치원비를 좀 도와달라네. 그럼 서연이를 자주 보여주겠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가 소리쳤어요. 뭐? 지수가 그런 소리를 해? 야, 은수가, 너 진짜 몰랐어? 그 집 잘 살아. 잘 살아? 응. 사돈 사업도 요즘 엄청 잘 된다던데? 작년에 새 차 뽑고 제주도도 다녀왔다잖아. 사돈이면서 그것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순자의 말이 귓가에서 울리는데 가슴속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동안 그 집이 그냥 평범하거나 조금 빠듯한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그날 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친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왜 굳이 나한테 유치원비를 부탁했을까? 친정도 반씩 부담한다던 말도 갑자기 싸늘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혼자 앉아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서연이 이름으로 나간 돈이 줄줄이 찍혀 있었죠. 100일, 돌, 어린이날, 유치원 입학. 그 모든 숫자들이 제 마음의 기록 같았어요. 이건 서연이에게 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증명하려고 낸 돈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수가 가족이라도 선은 그어야 해. 정이 깊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 정이 이용당하는 순간엔 독이 돼.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동안 정이니까라며 참았는데 이제 와서야 그 정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뒤 지수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데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자에게 물어봤어요. 지수네 친정이 잘 산다면서? 그럼 집도 새로 이사한다더라. 친정엄마가 여행사 다니는 친구랑 자주 해외도 나가던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때 문득 그동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00일이니 돌이니 뭐 하나 있을 때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그 말들이 이어지던 순간들.
그때마다 저는 손주를 위한 일인데 하는 마음에 돈을 내밀었죠. 그 아이들의 감사해요는 늘 예의 바르게 느껴졌지만 왠지 공허했어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다음 부탁을 위한 인사였다는 걸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이었죠. 엄마, 지수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유치원비 때문에 싸우기도 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준아, 근데 그 집 잘 지낸다며? 사업도 잘 되고 여행도 다닌다던데. 정말 그렇게 힘든 거니? 엄마, 그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복잡한 사정? 그건 결국 우리 입장은 이래, 엄마는 좀 내줘야지. 그 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제 마음을 꺼내게 만든 거였어요. 손주를 보고 싶어 할 거다.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도와줄 거다.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 생각이 드니까 모든 일이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창문이 뿌옇게 흐려 보였어요. 마음이 그랬어요. 속이 뒤집히고 허탈하고 서운하고 무엇보다 너무 바보 같았어요. 가족이어서 항상 믿고 있었는데 그 가족이 나를 이용했구나.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서연이 사진을 꺼냈어요. 손주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뒤에서 지수가 미소 짓고 있던 모습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웃음 뒤에는 계산이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서연이 사진을 가만히 내려놓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가운데서 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마지막 정이 끊어지는 소리였겠죠. 이제 알겠어요. 사랑을 조건으로 걸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예요. 그날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더 이상 내 마음을 값으로 쓰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 사랑을 흥정하게 두지 않겠다. 이젠 진짜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조용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고 마음도 잠잠했죠. 이제 좀 평화로워질까 싶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수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말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응, 왜? 제가 다음 달부터 복직이라서요. 혹시 주에 3번 정도만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야 연락 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동안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유치원비 얘기, 그 거짓말, 그리고 친구 순자의 말. 그 집 잘 산다며? 사돈이면서 그것도 몰랐어?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지수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겠어. 왜요, 어머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젠 체력이 안 따라줘. 그래도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민준이도 바쁘고요. 그럼 친정에 부탁하지. 그 말이 나가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 사정이란 게 나보다 급한 거겠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지수 목소리가 조금 굳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참 씁쓸했어요.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조건문처럼 돼버렸는지. 하면 보여준다, 도와주면 본다. 이젠 듣기도 지긋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수가 오늘 많이 울었어요. 그래? 왜 울어? 엄마가 너무 냉정하셨다잖아요. 지수도 복직 앞두고 정신이 없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민준아, 나도 사람이다. 너희한테 쏟은 마음, 노력, 돈 그거 한두 번이었니?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나더러 다 감당하라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엄마, 지수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면 최소한 마음이라도 같이 써야 하는 거 아니니? 나는 늘 너희 쪽만 바라봤어. 그런데 너희는 한 번도 나를 돌아본 적이 없잖니. 민주는 한참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낮게 한숨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그 말이 참 서운하더군요.
그래. 그동안 참느라 예민해질 시간조차 없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에 남은 폰의 온기가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어요. 나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 내 마음이 깎여나가는 소리 같았어요. 사진 속 서연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먼저 멀어지는 게 낫겠지. 안 보면 덜 흔들리겠지. 사진을 천천히 서랍에 넣으며 불을 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깊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잠깐만 뵈어요. 처음엔 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째 같은 문자가 계속 왔어요. 한 번만 만나 뵈어요. 서연이 얘기도 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제서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걸. 며칠 뒤엔 민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왜 지수 연락 계속 무시하세요? 무시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대답을 안 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야.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지수가 요즘 불면증까지 생겼대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불면증이라 나도 몇 년 동안 잠 못 잔 적 많았어.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마음 졸이느라. 민주는 말이 없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게 말했어요. 엄마, 예전엔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그래, 맞아. 예전엔 참았지. 그런데 이제는 참는 게 나를 망친다는 걸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문자 알림이 떴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진짜 이번 한 번이에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한 번만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손주 유치원비도 생일 선물도 명절 봉투도 항상 이번만요로 시작됐죠. 그날 밤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연락 왔지? 응, 이번엔 만나자고 하네. 은수가 만나면 또 흔들릴걸. 내가 약한 거 그 애들은 다 알아. 알지. 근데 이번엔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라 확실히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뭘? 이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비상금이 아니라고. 순자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 말 꼭 해야 돼. 근데 은수가 내가 흔들리면 끝이야. 이번엔 진짜 중심 잡아야 돼.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다음 날 민준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수가 밥도 잘 못 먹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요. 서연이 유치원도 바꿔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고요. 지수도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을 안다고 달라지니? 민주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한 번만이라는 말이 떠돌았죠. 한 번만 만나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한 번들이 쌓여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거였죠. 며칠 뒤 결국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뵈면 안 될까요? 저희가 갈게요. 대신 서연이도 같이 데려갈게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서연이라니 그 이름 하나에 마음이 또 흔들리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게 서연이일까 아니면 예전의 따뜻한 기억일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만나자. 손이 떨리더군요. 그 문장 하나에 지난 몇 년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이제 끝내야겠다. 이 애매한 관계를 그리고 내 안의 미련을.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더군요.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번엔 진짜로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야. 토요일 오후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번져 있었지만 마음은 싸늘했죠. 사람들 웃음소리 사이로 물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지수와 민준이 들어왔어요. 둘 다 억지로 표정을 다듬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지수가 잠깐 눈을 피하며 말했죠. 아이 데리고 오면 복잡할까 봐요. 오늘은 어른들끼리 얘기만. 그 한마디에 이미 오늘 이야기가 어디로 흐를지 감이 왔어요. 저는 물만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얘기해보자.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난번엔 우리가 너무 급했어요. 지수 복직도 있고 유치원비며 이것저것 힘들었거든요. 지수가 바로 이어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상의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계획표도 만들었고요. 어머니가 주에 2번만 아니 1번만이라도. 제가 말을 잘랐어요. 그 전에 하나만 묻자. 그 1번만이 몇 번째니? 둘이 동시에 말이 멎었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자 지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땐 정말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제가 낮게 되풀이했어요. 사정이 있으면 왜 나한테만 있니? 너희는 늘 나를 찾았지. 전화해서 유치원비 도와주시면 주말마다 서연이 보여드릴게요라고 했던 그 말, 그게 아직도 내 귀에 그대로 박혀 있어. 지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꼭 쥐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서연이를 자주 뵙게 해드리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돈이 조건이면 그건 마음이 아니야. 그건 거래지. 민준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요. 몰아간다고? 그럼 묻겠다. 너희는 왜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또 돌봄도 요구하면서 정작 내 장모님한테는 그렇게까지 말 못하니?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도 바쁘시고요. 거긴 사정이. 사정? 너희 친정이랑은 매주 만난다며. 외식도 여행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잘 지내면서 왜 돈은 나한테 달라 하고 애 보는 건 나더러 하라 하니. 지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준이 제 눈을 피하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얇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적어둔 거야. 100일, 돌, 어린이날, 입학, 병원비, 학원 등록금. 내가 보탠 날짜랑 금액. 내가 계산하려고 적은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나갔는지 나라도 알아야겠어서. 지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숫자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숫자 얘기 꺼낸 건 너희였어. 얼마면 이번 달은 다음 달까지만 늘 숫자였지. 나는 마음으로 줬는데 너희는 숫자로 받았어. 지수가 숨을 삼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서연이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필요? 그럼 오늘 왜 안 데려왔니? 할머니가 정말 필요하면 조건 없이 안기게 해야지.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얘기 정리하러 온 거야. 서연이 앞에서 큰 소리 낼 수도 있잖아. 아니, 너희는 서연이를 조건 달 때만 꺼내. 보여줄지 말지, 만날지 말지. 돈이나 부탁이 있을 때만. 지수의 눈가가 젖었어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쁨의 문제 아니야. 태도의 문제지. 가족을 조건으로 묶은 태도. 잠시 정적. 레스토랑 한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 소리가 가슴을 톡 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시선을 내 앞에 두 사람에게서 떼지 않았어요. 너희 친정 얘기 나올까봐 조심하지. 근데 오늘은 해야겠어. 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쪽 사정 잘 알아. 잘 살고 자주 보고 편하게 지내. 그래서 더 묻는다. 도대체 왜 돈은 나한테 달라 하고 애는 나한테 맡기려 하니? 나는 너희한테 뭐니? 민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수는 결국 손수건을 꺼내 눈을 눌렀죠.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면 받고. 돈을 보여줌의 조건으로 걸지 마. 돌봄을 보답의 조건으로 묶지 마. 가족이면 먼저 안부부터 물어. 부탁보다 인사부터. 지수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이번엔 정말 저희가 어머니께 따로 드릴게요. 시간 값이라도.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짧은 서늘한 미소였죠. 시간가? 내 민폐만 끼칠 수 없으니까요. 내 시간은 값으로 세울 수 없어. 내 손주를 보는 시간은 더더욱. 민준이 다급해졌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간단해. 돈이 필요하면 너희가 벌어. 돌봄이 필요하면 너희가 책임져. 그리고 부모에게 기대고 싶으면 먼저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그 말이 끝나자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 짧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지수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이 제 등을 밀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지 몰랐어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손주를 돈의 조건으로 묶을 줄은. 테이블 위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닫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길게 긁혔죠. 민준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제가 그를 향해 고개만 돌렸어요. 너희한텐 엄마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지. 말이 끝나자 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그 침묵이 비명보다 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어요. 다음에 나를 부를 때 돈말부터 꺼내지 마라. 그리고 서연이 조건 없이 보여주고 싶을 때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문을 밀고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햇빛이 강해졌는데도 오히려 눈이 시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긴 줄 하나가 드디어 툭 끊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가 삼켰어요. 그래, 여기까지.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봄이 두 번 바뀌는 사이 제 하루가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았어요. 아침이면 복지관에 나가 반찬을 나르고 점심엔 순자랑 동네 둘레길을 걸으며 잡담을 했어요. 야, 얼굴 좋아졌다. 그래, 이젠 연락 없어도 괜찮더라.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켜두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 소소함이 저를 살렸다고 해야 할까요? 크게 웃을 일은 없어도 괜히 울 일도 사라졌거든요. 한편으로 세상은 조용히 사람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회사 구조 조정으로 팀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에 개발에서 운영 지원으로 갔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죠. 급여도 줄었다고 했어요. 뭐 버틸만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버거운 거였어요. 지수는 복직을 했지만 몇 달 못 버티고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육아와 병행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래요. 이따금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받는다는데 일이 들쑥날쑥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더군요. 친정은 투자 실패로 여유가 사라졌다고도 들었어요. 예전처럼 매주 외식하고 여행 다니던 그 기세가 쪼그라든 모양이었죠. 경제적으로 무너지진 않았지만 여유가 빠져나간 자리엔 한숨이 들어앉았다는 걸 전화 너머 기척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말에 서연이가 묻더래요.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놀아? 그 말을 듣고 민준이가 대답을 못했대요. 운전대만 꼭 잡고 있었다더군요. 그 질문 하나가 아마 그 애들 마음에 오랫동안 박혀 있었을 거예요. 지수도 달라졌어요. 밤마다 아이 재우고 나면 그땐 어머니께 너무했지 그렇게 혼잣말을 했대요. 그 말이 창문에 부딪혀 다시 자기 귀로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후회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지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이 조금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반듯한 글씨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젠 조건 없이 뵙고 싶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울음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끝이 졌더군요. 그래, 이제라도 알면 됐지. 그 한마디가 절로 나왔어요. 가슴이 조금 시렸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일찍 들었어요. 새벽녘에 잠깐 깨 창문 너머 어스름을 보는데 가슴께에 얇은 막 하나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꽉 얼어붙었던 데가 서서히 녹아내릴 때 나는 그런 소리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이젠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민준이었어요. 엄마, 나야.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그래, 민준아.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짧은 말이었어요. 그 뒤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아이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둘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그 침묵이 싫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거든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민준이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낮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엄마. 그 한마디가 휴대폰을 타고 제 손바닥에 머물렀어요. 뜨겁지는 않았지만 오래 남는 온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애들이 온대. 정말? 야, 드디어 올 게 왔네. 이상하게 안 떨려. 은수가 이번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준비되는 만큼만 하면 돼. 그래, 그럴게. 그날 밤 찻잔을 꺼내 먼지를 털었어요. 누구를 맞이하려고 샀던 잔인데 이제야 제 자리를 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번엔 조건 없이 만나자. 계산도 기대도 없이. 라디오에서 들리던 노래 한 소절이 그날따라 참 와닿았어요. 세월 따라 마음도 익어간다. 그렇죠. 타서 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익어가는 거예요. 그제야 진짜 용서가 뭔지 알겠더군요. 이번 주말 그 애들이 올 거예요. 이제는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따뜻한 차 한 잔 내주려고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토요일 오후 봄 햇살이 따뜻하게 흘러내리던 날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이 보였어요. 민준, 지수, 그리고 서연이.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어서 와. 서연이가 먼저 달려들며 안겼어요. 할머니, 나보고 싶었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거실엔 오랜만에 사람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약과가 놓여 있었죠. 손주는 과일을 먹으며 제잘거렸고 민준과 지수는 어색하게 눈치를 보며 컵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렸어요. 지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 마음보다 계산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사람이 살아보면서 배우는 거지. 그걸 알았으면 됐어. 민준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난 그때 엄마 마음을 이용한 게 제일 미안해요. 지수가 무리한 부탁할 때마다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그냥 편했거든요. 저는 그의 손등에 제 손을 살짝 얹었어요. 늦어도 괜찮아. 사람은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그 말에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엔 내가 찐빵 만들어 드릴게요. 순간 다 같이 웃음이 터졌죠.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동안 꽁꽁 얼었던 제 마음이 봄 햇살에 녹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와 아들이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니,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지수가 말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어색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창문 밖엔 서연이가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까지 들어왔죠.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자주 오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보고 싶을 때 오너라.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이번엔 진심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일이더군요. 다시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서로의 자리를 알게 됐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햇살이 거실 안까지 깊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고요했어요. 그때 문득 그렇게 말했어요. 이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